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주의 낙원이라 자부하는 북한에서 당신의 목숨값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위도와 경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지도는 지형과 도로를 표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평양이라는 도시는 오직 배제와 격리를 목적으로 설계된 거대한 연산장치와 같습니다. 한반도 북쪽의 이 기이한 수도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특정 계층에게만 허락된 가상현실의 서버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자들은 국가가 허락한 공기만 마시고 국가가 렌더링한 정보만을 소비하며 그 대가로 외부 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기괴한 안락함을 보장받습니다. 평양의 중심부는 화려한 고층 빌딩과 조명으로 치장되어 있으나 그 이면의 메커니즘은 철저히 기술적 감시와 자원 집중이라는 합리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하나의 거대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의 핵심 작동 원리는 성분이라는 이름의 데이터 필터링입니다. 북한 당국은 모든 인민을 토대와 성분에 따라 분류하며 가장 청정한 데이터로 판명된 이들만을 평양이라는 서버에 상주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 배정이 아닙니다. 평양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라는 시스템의 메인프레임에 접속할 권한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평양 밖의 99% 인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물리적 환경을 제공받는다는 뜻입니다. 평양의 전력망은 지방의 암흑과 대조적으로 24시간 가동되도록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의 핵심인 엘리트 계층이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일종의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지방에서 굶주림과 추위가 일상이 된 순간에도 평양의 상점에는 수입산 사치품이 진열되며 이는 지도부가 설계한 낙원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 보정 작업인 셈이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상현실에는 치명적인 방화벽이 존재합니다. 바로 외부 정보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북한 정권은 광명이라 불리는 국가 인트라넷을 통해 세계망과의 접촉을 원천 봉쇄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국가 보위성의 검열 서버를 통과해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프로토콜은 즉시 차단됩니다. 평양의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아리랑이나 푸른 하늘은 외형적으로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고 있지만 그 내부의 운영체제는 사용자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캡처하는 감시 코드가 내장된 통제 장치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구속하는 도구로 전용됩니다. 이들에게 허락된 자유는 오직 시스템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소비와 유흥뿐이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평양이라는 서버에서 그들의 계정은 영구히 삭제됩니다. 더욱 정교한 것은 이 가상의 낙원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물리적 방어 체계입니다. 평양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는 10호 초소라 불리는 검문소가 겹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행증이라는 물리적 토큰이 없는 이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평양 내부의 정보값이 외부의 현실값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라 정보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하여 체제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지정학적 설계입니다. 평양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믿게 설계되었고 평양 밖의 사람들은 그곳을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추앙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구조야말로 북한이라는 시스템이 수십 년간 고립된 채로도 치명적인 오류 없이 구동될 수 있었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시스템의 핵심부에 국가의 공식적인 통제를 벗어난 기이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의 설계자인 지도부는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가장 은밀하고 사치스러운 공간을 따로 구축했습니다. 그곳은 평양의 공식적인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으며 오직 선택받은 0.1%만이 초대받는 비공식 서버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평양의 건전한 시민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타락과 탐욕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설계된 만수무강 연구소의 가장 핵심적인 처방전은 다름 아닌 젊은 여성들의 강제 동원이었습니다. 보통의 국가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만 북한의 의료공학은 오직 단 한 사람, 최고 존엄의 생체 리듬을 최적화하는 데 모든 리소스를 투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는 인격이 아닌
지도부의 도파민 수치를 조절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일종의 생물학적 소모품으로 제정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십으로 치부하던 기쁨조라는 존재는 사실 북한 정권이 인적 자원을 얼마나 가혹하고 정밀하게 규격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지표입니다. 이 기이한 시스템의 작동은 중앙당 5과라고 불리는 선발 조직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전국의 중학교를 샅샅이 뒤져 정권이 규정한 엄격한 물리적 규격에 부합하는 개체들을 찾아냅니다. 키, 피부 상태, 치열의 고름, 심지어 흉터 유무까지 포함된 이 필터링 과정은 마치 반도체 공정에서 결함 있는 웨이퍼를 골라내는 검수 작업과 흡사합니다. 선발된 인원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와 격리되어 특수시설로 압송되며 이곳에서 그들의 자아는 말소되고 지도부의 유흥과 건강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재프로그래밍됩니다. 이는 단순한 강제 동원을 넘어 인간의 생애 주기 전체를 국가가 탈취하여 특정 목적에 맞게 개조하는 고도의 사회공학적 폭력입니다. 이른바 기쁨조로 분류된 이들은 크게 세 가지 기능적 파트로 나뉩니다. 춤과 노래를 담당하는 가무조, 마사지 등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행복조, 그리고 은밀한 유흥을 담당하는 성적 서비스조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지도부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극대화하는 최적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훈련받습니다. 특히 이들이 투입되는 장소는 평양 내부가 아닌 전국 각지의 산재한 특각이라 불리는 비밀 별장들입니다. 이곳은 위성 지도에도 포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위장되어 있으며 외부와의 통신이 완벽히 차단된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국가의 자원이 고갈되어 인민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순간에도 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전 세계에서 수입된 최고급 식자재와 고가의 주류가 소비되며 지도부만의 가상 낙원을 완성합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들의 운용기간이 철저히 유통기한제로 관리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25세를 전후하여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시스템에서 강제로 로그아웃 당합니다. 하지만 비밀을 간직한 이들을 사회로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기에 정권은 이들을 호위사령부 장교나 군 핵심 간부들과 강제로 결혼시켜 감시의 연장선에 둡니다. 이는 시스템의 보안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한 인간의 젊음과 영혼을 철저히 채굴한 뒤 마지막 순간에는 체제 수호를 위한 보상용 매물로 처분하는 이 방식은 북한이라는 국가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의 육신마저 부품으로 사용하는 지도부의 활락 파티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화려한 지옥의 실체가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외부에 유출된다면 체제를 지탱하는 인민의 어버이라는 신화는 그 즉시 붕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권은 이 환락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본능마저 거세당한 가장 치명적인 감시자들을 문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지키는 호위 사령부의 요원들은 충성심이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13년의 시간이 만든 기억의 말소를 통해 완성됩니다. 군사학적 관점에서 경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어 기제이지만 북한의 974부대에게 요구되는 경우는 단순한 물리적 방어 이상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감정과 판단력을 제거하고 오직 지도부의 아니라는 단 하나의 변수만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생체 하드웨어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의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가장 정밀하게 벼려진 이 칼날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지켜야 할 대상이 저지르는 가장 추악한 시스템 오류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는 유일한 관찰자이기도 합니다. 974부대의 요원이 되는 과정은 한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을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이식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선발된 인원들은 입대와 동시에 가족과의 모든 연락이 차단되며 13년이라는 긴 복무 기간 동안 외부 세계와의 어떠한 데이터 교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은 지도자는 곧 국가라는 절대적 논리이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즉시 소거해야 할 노이즈로 규정됩니다. 훈련 과정 또한 가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벌거벗은 채 진행되는 내구도, 테스트와 실탄이 오가는 실전 훈련은 이들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적인 방탄조끼로 변모시킵니다.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들은 세계 어느 특수부대보다도 고도화된 인간 병기로 규격화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임무는 총을 든 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의 비공식적인 활락을 엄호하는 것입니다. 전직 요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도부의 파티가 열리는 특각 주변은 974부대에 의해 겹겹이 봉쇄되어 물리적인 진공 상태가 유지됩니다. 정권이 굶주리는 인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선동할 때 이들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프랑스산 와인잔에 부딪히는 소리와 최고급 스테이크의 향기를 감각기관에서 강제로 필터링해야 합니다.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인간이라면 마땅히 느껴야 할 괴리감과 인지 부조리를 시스템은 세뇌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강제로 억제합니다. 지도자가 수만 달러짜리 양주를 쏟아부으며 기쁨조와 파티를 즐기는 동안 그 문 밖을 지키는 요원들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 신인지 혹은 괴물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권한조차 박탈당합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경호 시스템의 유지 비용입니다. 974부대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식량과 자원은 일반 인민 수십 명의 생존 비용을 상회합니다. 이는 체제 유지를 위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충성 기계들에게도 치명적인 취약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13년의 복무가 끝나고 사회로 방출될 때 이들은 국가로부터 일종의 보상을 받지만 그들이 목격한 데이터는 뇌리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평생의 감시와 연좌제라는 족쇄를 채우지만 인간의 뇌라는 저장 장치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변수를 생성하기 마련입니다. 충성으로 무장한 이 철벽의 경호 시스템조차도 막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총알이 아니라 국경 너머에서 은밀하게 흘러들어오는 자본의 냄새입니다. 지도부의 파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단순히 인민을 수탈하는 것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북한 정권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공식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지만 그들의 지하 경제는 월스트리트의 가장 영리한 해커들조차 흉내내지 못할 만큼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국가에서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은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심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북한의 39호실은 오직 지도부의 통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혈관이자 범죄 알고리즘입니다. 이들은 국제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전 세계의 부를 약탈하고 그 결과값을 평양의 활락과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국가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 구동 방식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초국적 사이버 범죄 카르텔과 다를 바 없습니다. 39호실의 핵심 역량은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탈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라자루스나 안다리엘 같은 이름으로 알려진 정예 해커 부대를 운용하며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의 보안 프로토콜을 무력화합니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이나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은 39호실이 설계한 거대한 수익 창출 프로젝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시장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 수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탈취한 뒤 복잡한 믹싱 과정을 거쳐 자금의 출처를 지워버립니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 약탈이며 그 수익금은 대북 제재라는 방화벽을 우회하여 지도부의 손에 직접 꽂힙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이버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슈퍼노트라 불리는 초정밀 위조달러 제조 기술은 39호실의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지폐 인쇄 기술을 역설계하여 만들어진 이 위조 지폐들은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며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의 암시장을 통해 실제 화폐로 세탁됩니다. 또한 마약 밀매, 담배 밀수, 그리고 멸종 위기종의 상하 거래에 이르기까지 수익률이 높다면 그 어떤 비도덕적 경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국가 수호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되며 39호실 소속 요원들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전 세계 각지에서 검은 돈을 가방에 담아 평양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철저히 이원화된 경제 구조를 만듭니다. 인민들이 사용하는 내화는 가치가 폭락하여 종이 조각이 되어가지만 39호실이 벌어들인 외화는 평양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구매하는 화폐로 사용됩니다. 최고 지도자는 이 자금으로 수천만 달러짜리 요트를 구입하고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를 밀수하며 앞서 언급한 기쁨조와 974부대를 유지하는 운영 비용을 지불합니다. 즉, 39호실은 북한이라는 폐쇄된 서버가 전 세계의 리소스를 몰래 끌어다 쓰게 해주는 일종의 백도어인 셈입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지도부의 피부에 닿지 않는 무력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외부의 불을 약탈하여 낙원을 유지하는 동안 시스템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39호실이 벌어온 외화가 정권의 손에만 머물지 않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인민들의 손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배급을 중단하자 인민들은 스스로 시장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국정 가격이 아닌 진짜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자생적으로 피어난 이 기묘한 자본주의는 북한의 지배 구조를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이 쌀 한 톨 살 수 없는 수준임에도 인민들이 굶주려 죽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장마당이라는 자생적 시장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화폐는 노동의 대가와 재화의 가치를 연결하는 신뢰의 징표여야 하지만 북한 정권이 발행하는 중앙은행권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한 달 내내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받는 돈이 시장의 사탕 몇 알 가격에도 못 미치는 월급 한 달러의 시대. 이 기괴한 수치적 모순은 역설적이게도 북한 인민들을 국가라는 운영체제에서 강제로 로그아웃시켜 스스로 생존을 위한 개별 서버를 구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생적 자본주의의 중심에는 장마당이라 불리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팔던 소규모 교환 현장이었으나 현재는 국가의 배급망이 완전히 붕괴된 자리를 메우는 핵심 물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가가 정한 가격 대신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암시장 가격이 지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마당의 물가지수가 평양의 그 어떤 통계보다도 정직하게 북한 경제의 실상을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인플레이션을 부정해도 장마당의 쌀값과 환율은 북한 원화의 가치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인민들은 이제 당의 구호가 아닌 장마당의 시세를 믿고 움직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 변모했습니다. 장마당을 지탱하는 기술적 동력은 돈주라 불리는 신흥자본가, 계층과 그들의 사금융 네트워크입니다. 39호실이 해외에서 약탈한 외화나 무역으로 벌어들인 자금 중 일부는 필연적으로 민간 시장으로 유출됩니다. 이 자본을 손에 쥔 돈주들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회 기반 시설 투자나 물류 운송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국가 소유의 트럭을 임대하여 전국을 잇는 서비차망을 구축하고 중국에서 넘어온 생필품과 가전제품을 북한 전역으로 유통합니다.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그 내부 장기들은 철저히 자본의 이윤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국가 보위성이나 보안원들조차 이들에게 뇌물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에 단속은 형식적인 프로토콜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파괴적인 현상은 이 시장화가 단순한 물건 매매를 넘어 정보의 유통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장마당은 단순히 쌀과 옷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국경 너머의 소식과 외부 세계의 문화가 거래되는 정보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중국산 휴대전화와 불법으로 개조된 라디오, 그리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메모리 칩들은 정권이 쳐놓은 방화벽에 균열을 내는 치명적인 패킷들입니다. 인민들은 장마당에서 경제적 자유를 맛보며 동시에 국가가 주입한 데이터가 거짓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제가 멈춘 순간 인민들의 충성심이라는 데이터 역시 더 이상 갱신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권은 이 통제 불가능한 시장의 확장을 막기 위해 가끔씩 화폐 개혁이나 시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강제 종료 카드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단맛을 본 인민들의 생존 알고리즘은 국가의 폭력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에게 당의 교양은 지루한 소음에 불과하며, 그들이 가장 열광하는 것은 낡은 브라운관 TV를 통해 몰래 시청하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 몰래 유통되는 $1짜리 USB 속에 담긴 한국 드라마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비대칭 전력은 흔히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의미하지만, 정보의 진공 상태에 놓인 폐쇄 사회에서는 진실이야말로 체제 전체를 단번에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EMP 공격과 같습니다. 정권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물리적 국경에 철조망을 치고 전파 방해 장치를 가동해도 데이터 패킷은 북한 전역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침투의 메커니즘은 지극히 기술적이고 은밀합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보 브로커들은 한국의 예능, 드라마, 영화를 마이크로 SD카드나 USB에 담아 대량으로 복제합니다. 이렇게 유통된 저장 장치들은 장마당의 옷감 사이나 식료품 상자 밑에 숨겨져 평양의 고위층 저택부터 함경도의 오지 마을까지 전달됩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노텔이라 불리는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단속하고, 외부 기기를 연결하면 즉시 기록이 남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강제 설치했지만, 인민들은 이미 USB의 데이터를 자신들의 무의식에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으며 자유롭게 거리를 거니는 모습은 북한 정권이 수십 년간 주입해온 공식 데이터를 오염시킵니다. 인민들은 이제 드라마 속 가전제품의 디자인,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행렬, 그리고 상사에게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을 보며 국가가 설정한 가상현실의 오류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향유가 아니라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운영체제가 통째로 해킹당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장마당을 통해 자본의 맛을 본 젊은 세대에게 드라마 속 한국 사회는 그들이 도달해야 할 업그레이드된 서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의 대응은 처절할 만큼 폭력적입니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자에게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이 처한 위기감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규제의 속도보다 언제나 빠릅니다. 인민들은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즉시 USB를 삼키거나 파괴하는 매뉴얼을 공유하고,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충전하며 기어코 외부의 정보를 탐닉합니다. 생존 본능과 결합한 정보에 대한 갈구는 그 어떤 물리적 방화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전염성을 지닙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이 정보의 유입이 인민들의 언어 습관과 행동 양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양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식 말투를 흉내내는 것이 유행하고, 드라마 속 패션을 따라하는 현상은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외피를 내부에서부터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수록 정권이 휘두르는 공포의 유효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 뒤편에는 시스템의 배신을 선택한 대가로 치러야 하는 참혹한 물리적 보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누군가 탈북에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죽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의 미래입니다.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은 개인의 책임과 형벌을 일치시키는 것이지만, 북한 정권이 운용하는 연좌제는 한 개인의 일탈을 가계 전체의 파멸로 치환하는 고도의 심리적 억제 공학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인 가족애를 체제 수호의 인질로 삼는 잔인한 보안 알고리즘입니다. 국가가 모든 인민의 생물학적 계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토대로 충성을 강제하는 이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정밀하고 비인간적인 통제 장치입니다. 연좌제의 핵심 작동 원리는 성분과 토대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있습니다. 북한 보위성은 모든 가계의 3대 혹은 그 이상을 추적하여 그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만약 가계도 내에서 단 한 명이라도 탈북하거나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한 패킷이 발견되면
시스템은 즉시 해당 가문 전체의 접근 권한을 말소합니다. 평양 거주권이 박탈되고 직장에서 해고되며 자녀들의 상급 학교 진학은 영구히 차단됩니다. 이는 물리적 감옥에 가두지 않고도 한 집단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디지털 처형과 같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자가 국경의 강물 앞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총을 든 경비병이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 뒤에 남겨진 부모와 형제의 목숨값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민들 사이에 상호 감시라는 분산형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5호 담당제와 같은 조직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감시하게 만드는 이 방식은 중앙 집중식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친다는 공포는 인민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만듭니다. 정권은 이 공포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본보기식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이송 과정을 공개하며 시스템의 유효성을 과시합니다. 이로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자발적인 애국심이 아니라 가계의 생존을 위해 강제된 최적화된 연기인 셈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연좌제가 해외 파견 노동자나 외교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엘리트 계층은 반드시 가족 중 일부를 북한 내부에 인질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시스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물리적 잠금 장치입니다. 자본주의의 화려함을 목격한 이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망명을 선택하려 할 때 평양에 남겨진 자녀의 눈망울은 그 어떤 국경의 장벽보다 견고한 투옥장치가 됩니다. 북한 정권은 인간의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통제 변수로 활용하여 전 세계로 흩어진 자국민들을 원격 제어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공포의 알고리즘에도 치명적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자본의 맛을 본 인민들이 뇌물을 통해 시스템의 기록을 조작하거나 연좌제의 사슬을 끊고 가족 전체가 동반 탈출하는 집단 이탈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생존 본능을 압도하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 체제를 지탱하던 인질극은 통제 불능의 사태로 치닫게 됩니다. 비정상적이게도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완벽한 폐쇄는 기술의 진보와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가장 먼저 무너질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시스템 공학에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고립계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투입되는 과도한 에너지는 결국 시스템 전체의 과부하와 붕괴를 초래합니다. 북한이라는 국가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민을 굶주림으로 통제하고 공포로 침묵시키며 사치로 엘리트의 충성을 사는 이 기괴한 운영 방식은 이제 유지 비용이 산출되는 가치를 압도하는 마이너스 수익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 몰락의 전조는 체제의 가장 핵심 부품인 엘리트 계층에서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 39호실을 통해 전 세계의 부를 목격하고 외교관으로서 문명사회의 공기를 마신 이들에게 평양의 낙원 교신은 더 이상 매력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들은 정권의 안위보다 자신의 자산과 가족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고위직의 망명은 시스템의 보안 설정에 심각한 백도어가 뚫렸음을 의미하며 지도부가 하다라는 명령 프로토콜이 현장에서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중간에 증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성은 이제 신념이 아니라 시세에 따라 거래되는 유동자산이 되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균열은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새로운 사용자들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당에 대한 부채의식이 전무합니다. 오직 자신의 노동과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만 생존해온 이들에게 수령은 어버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장사를 방해하고 세금을 갈취하는 시스템 장애물일 뿐입니다. 스마트폰과 USB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간접 체험한 이 세대는 정권이 주입하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코미디로 치부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정권이 휘두르던 무형의 권위는 휘발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물리적인 폭력뿐입니다. 하지만 폭력만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은 인민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없기에 경제적 파산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결국 북한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영원한 인질극을 벌이거나 혹은 시스템의 완전한 셧다운을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방화벽을 세운 국가라도 빵을 요구하는 입과 진실을 보려는 눈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양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비공식 서버의 문이 강제로 열리는 순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뒤편에 숨어 인민의 생존권을 착취해온 탐욕스러운 설계자의 초라한 뒷모습일 것입니다. 부유한 노인들과 억만장자들의 도피처로 남는 것이 우아한 몰락이라면 인민의 고열로 쌓아 올린 활락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가장 처절하고도 필연적인 인과응보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0.1%만의 가상현실이었던 평양의 낙원은 이제 종료 버튼 앞에 서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역사의 시계는 단 한 번도 거꾸로 흐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